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제 225쪽의 3번 공공주택의 공급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주택 앞에 공공자가 붙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도 민간이나 사적이란 말이 붙을 때보다는 공공이나 공적이란 말이 붙을 때가 각종 요금 대가 비용이 싸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공공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건 민간이나 사적 주택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그 수준의 임대주택 또는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즉 사적 임대주택만 존재한다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간 업체가 만든 또 생산 공급한 임대주택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사방을 둘러봐도 사적 또는 민간 임대주택만 존재하니까 주택의 품질이나 임대료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이 된다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민간만 있을 때보다는 공공이 들어오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선택의 폭이 넓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임차인들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한 더불어 공공자가 붙으면 민간이나 사적이란 말이 붙을 때보다 임대료가 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은 임대주택이지만 공공은 월세가 10만 원 갈 때 민간은 20만 원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료가 이중적이죠. 이걸 이중 가격이 성립한다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더불어 임차인들, 즉 임대주택의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는 같은 품질이라면 값이 싼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려가겠죠. 이런 경우를 주거 이동이 활발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사적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보다 10만 원만큼 월세를 덜 내고 사는 셈 맞죠? 근데 10만 원만큼 월세를 덜 낸다는 건 이것은 공공과 사적 임대료의 차액이 되겠죠. 공공 임대료와 사적 임대주택 임대료의 차액이 10만 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차액만큼을 마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은 민간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보다 월세를 10만 원 덜 내고 살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어때요? 10만 원의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기출에 나오는 문장으로 바꿔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문장이 좀 길어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경우 사적 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어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의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며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성립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사적 임대료와의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주택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적 임대주택 입장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효과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따지면 지금 민간에서 많은 분들이 공공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넘어갔다면 민간 또는 사적 임대주택 입장에선 그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임대료, 즉 임대주택의 가격이 임대료니까 임대료가 하락한다, 인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끊어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원래부터 월세가 싸기 때문에 단기, 장기를 막론하고 혜택을 누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도 월세가 싸지기 때문에 그 효과 또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장이 가능하냐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이나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하면 뭐가 돼요? 공공은 원래부터 월세가 싸니까 혜택 받고 민간도 단기에는 월세가 싸지니까 혜택을 받는다. 더 압축하면 단기에는 공공, 민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장기는 누구 입장이에요? 공급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내려간다는 건 임대 수익이 줄어든다의 뜻이에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선 수익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열받죠?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요. 공급이 줄어들면 단기에 내려갔던 월세가 장기는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 월세가 다시 비싸지기 때문에 민간 또는 사적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장기적으로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한 더불어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10개만큼 공급이 되면 그만큼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양이 늘어난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공공주택의 공급인데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 보면 정부가, 즉 공공이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는 말 나와 있고요. 또한 가로 1번 단기 효과를 보면 사적 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어 즉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돼서 민간 임대주택에서 공공 임대주택 시장으로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인하가 돼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사적 임대주택보다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중 가격이 성립하게 되고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의 임차자는 그 보다 싼 월세를 내고 살 수 있다는 건 그 임대료 차액만큼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지 않냐 이 말이고 또 3번에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인하가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적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또 가로 2번의 장기 효과를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의 중간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니까 이제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러니 월세가 비싸졌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 혜택을 누린다. 이 말을 바꾸면 사적 임대주택 임차인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말과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한 가로 2번의 장기 효과를 보게 되면 그건 다시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자, 이렇게 보실 것. 자, 그러면서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과 과정은 다른 말로 주택 순환, 영어로 필터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주택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집이 있다고 할 때 그 집이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과는 소득이 다른 계층의 집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주택의 여과 또는 주택 순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쁘게 포장을 하면 특정 주택이 소득이 상이한 계층의 주택으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현상을 말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속의 여과 현상 속에는 그게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가 구별되는데 어차피 상향의 반대가 하향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내용도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하위 계층, 즉 저소득층의 사용주택이 수선 개량이 되면 집을 고치게 되면 그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 결과 주택의 가격도 오를 것이고 그렇다면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보다는 좀 더 소득이 높은 계층인 상위 계층 또는 고소득층의 사용주택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상향여과다 그래요. 자, 압축하면 이렇게 되죠. 자, 하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의 사용주택이 수선 개량을 거치게 되면 그 주택의 질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주택 가격, 집값도 상승하게 되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보다는 소득이 높은 상위, 즉 고소득층의 사용주택으로 바뀌어지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상향여과다 그래요. 하위에서 상위로 올라갔으니까 상향이죠. 그럼 하향은 반대로 상위 계층 또는 고소득층의 사용주택이 수선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고치지 않고 집을 방치하는 거죠. 그럼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면서 집값도 내려갈 거예요. 그 결과 보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주택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무슨 여과다? 하향 여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내용은 길지만 결국 압축하면 저가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바뀌면 상향이고 또 고가주택이 저가주택으로 바뀌면 하향 여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 여과가 발생한다. 그게 뭐예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과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고치려면 돈이 들겠죠. 이걸 주택 개량 비용이라고 말해요. 또 집을 고치고 나면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걸 주택 가치 상승분이라고 말합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만약 내가 100원의 돈을 들여서 집을 고치게 되면 집의 값어치가 500원만큼 올라간다. 집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훨씬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대부분의 경우 집을 고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향 여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조심할 건 일반적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됩니다. 뒤집어서 내가 1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집을 고친다 한들 집의 값어치가 50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면 그럼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 집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 놓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하향 여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택 개량 비용보다 개량 이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향 여과가 발생하며 주택 개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분이 작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향 여과가 발생한다. 맞지요? 근데 왜 일반이라는 말을 꼭 붙여야 되느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소득이 낮은 계층 입장에서는 100원의 비용조차도 부담이 돼서 집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반드시 상향, 반드시 하향이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말들이 지금 1번과 2번, 216쪽 1번의 하향, 또 2번의 상향 여과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3번에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 이 부분은 제가 기본 수업 때는 하지 않고 심화 수업 때 말씀을 드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4번에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주거분리의 뜻을 봤더니 첫 번째 줄 중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도요. 잘 사는 동네와 그렇지 못한 동네는 가까이 인접해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 현상을 주거분리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런 주거분리는요. 그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고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거기에 어떤 말 나오냐면 세 번째 줄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며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고소득층이에요. 근데 이웃에 저소득층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 저소득층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영향 때문에 고소득층 나까지 어때요? 좀 안 좋은 영향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고소득층 입장에서 저소득층 애비 지지 나 머리 떨어질래. 그래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걸 부의 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멀어지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거 분리가 어떤 면에서 여가와 관계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소득층, 즉 잘 사는 동네는 주거 환경이 좋겠죠. 쾌적하다고 말해요. 그럼 이 동네에서는요.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집을 고치고 난 이후에 주택의 가치가 올라가는 정도가 훨씬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은 집을 고칠 것이고 상향 여과가 계속되면서 그 동네는 계속해서 잘 사는 동네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안 좋겠죠? 쾌적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이 동네에서는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집을 고치지 않을 테니까 하향 여과가 지속되면서 이 동네는 계속하여 잘 못 사는 동네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거 분리와 여과 현상이 서로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때 우리는 뭐를 또 알아야 되냐면 왜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잘 사는 동네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를 경계가 된다라고 해서 경계지역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경계지역도 가운데를 나누면 A와 B로 구분해 보았을 때 A 동네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보다 가깝고 B 동네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보다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만약 A 동네에 저가주택 또는 저급주택 한마디로 낮은 계층의 사용주택이 위치해 있다면 이 주택은 잘 사는 동네에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결과 원래 주택의 값어치보다 좀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잘 못 사는 동네 이웃에 고가 또는 고급 주택이 위치해 있다면 이 주택은 잘 못 사는 동네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음에 따라서 원래 주택의 값어치보다
싼 값에 거래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문장을 만들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가주택은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하여 할증 거래될 것이며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고가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하여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자체가 기출문제 지문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요? 자, 가로 1번의 내용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가로 2번을 보게 되면 주거 분리 현상 나타날 때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 거래된다. 할증 거래. 또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 거래가 될 것이란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가로 3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계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계량 이후에 가치 상승분이 큰 경우에는 중간 상향 여과가 발생하고 또 계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량 이후에 가치 상승분보다 크면 마지막 줄에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이런 말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229쪽에 조세 정책이 나오는데 조세 정책의 첫 번째 보면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능 부분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나온다고 할 때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 제목을 물어봅니다. 제목 보시면 뭐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뭐 억제, 집가 안정,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제목들 위주로 출제가 되지 뭐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조세 전가와 귀착의 문제 나오죠. 사실 이 부분이 조세 정책론에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가와 귀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전가라고 하는 건 나에게 부과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대방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세 의무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걸 전가라고 하고, 그 전가의 결과 수요자 공급자 중에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담하느냐, 즉 세금 부담의 상태를 귀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조세 전가와 귀착의 의미는 뭐 상식적인 선에서만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대목은요, 그 조세 전가와 귀착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요. 또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건 그만큼 결국은 뭐다?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많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많으니까 그만큼 나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또 반면에 비탄력이란 말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전가성이 작다는 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적으니까 결국 나의 세금 부담은 많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단적인 예로 수요는 탄력적인데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이런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 세금의 부담 크기, 세금 부담의 크기는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어느 쪽이 클까요? 자, 결론은 공급자 부담이 크다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끊어보면 수요가 탄력적 그랬죠. 그럼 위에서 볼 때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그럼 이걸 해석해 보면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뒤집어서 공급이 비탄력 그랬어요. 그럼 분명히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고 배웠죠. 그런데 누가 비탄력이에요? 공급이에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결국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니까 결론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이렇게 완전이란 말이 붙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완전자가 붙으면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수요자 공급자 중에서 어느 일방, 어느 한쪽이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는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완전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뭐 수요자가 좀 더 많이 부담한다, 공급자가 보다 많이 부담한다 이런 식의 문장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느 한쪽이 전부 부담 이렇게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완전 탄력이란 말은 세금이 상대방에게 다 넘어간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말로 하면 네가 다 부담이에요. 근데 완전 비탄력은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세금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 부담이거든요. 이걸 예쁘게 말하면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며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당사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수요는 완전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어떻게 세금을 부담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수요가 완전 탄력 그랬죠. 그럼 따라서 완전자가 붙어 있다는 건 이미 수요자든 공급자든 어느 한쪽이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앞에서 보셨을 때 완전 탄력은 네가 다 부담이에요. 근데 누가 완전 탄력이에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에요. 그럼 수요 입장에서 너는 누구죠? 상대방은 누구죠? 공급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공급자가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러한데 뒤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란 말이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앞에는 완전 탄력이고 뒤에는 완전이 없는 그냥 비탄력이죠. 그 완전이라는 단어가 붙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충돌하면 완전히 힘이 세기 때문에 이쪽만 신경 쓰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완전 탄력이든 완전 비탄력이든 완전자 들어간 쪽만 보면 되지 완전자 안 들어간 쪽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표로 만든 게 그 229쪽 맨 아래의 표죠.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왼쪽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고 또 오른쪽 공급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런 구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의의에서 보면 그럼 세 번째 줄 세금의 부담 정도는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탄력적인 측이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유리하고 비탄력적인 측이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럼 유리하다는 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또 불리하다는 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부담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2번에 조세 부과의 효과가 나오는데 역시 뭐 그래프 그려가면서 여러 가지 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 이런 그래프 자체가 나온 적도 없고요. 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어떤 문제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좀 더 있어 보이게 다시 한번 반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굳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보면 주택에 대한 조세에 귀착해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이때 기존 주택을 다른 말로 중고주택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우리가 신규 주택은 쉽게 말하면 새 집이죠. 또 중고주택은 헌집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새 집은 헌집보다 값이 비싸겠죠. 그래서 새 집의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이고 헌집의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요 탄력성을 비교해 보면 신규 주택은 수요가 탄력적인 반면 중고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분명히 신규 주택의 수요자는 고소득층이죠. 그럼 돈이 많은 분들은 그 주택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요, 좁아요? 선택의 폭이 넓죠. 폭이 넓으니까 수요가 탄력이에요. 근데 저소득층 입장에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해요? 그 가진 돈에 맞추어 선택해요? 가진 돈에 맞추어 선택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새집, 헌집 관계없이, 즉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거 맞죠? 그럼 신규 주택은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요자 부담이 적어요. 그 말은 결국은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반면에 중고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이고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니까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값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를 적용하면 고소득층, 즉 있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없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난다. 이걸 우리는 뭐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또는 뭐 수직적 형평성을 침해한다 뭐 이런 말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런 안 좋은 현상이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값이 비싸면 비싼 집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싼 집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걸 다르게 바꾸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된다. 또 누진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말들이 동그라미 1번의 신규주택, 동그라미 2번의 중고주택에 나와 있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주택 가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면 신규주택 수요자인 고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적고 중고주택 수요자인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크게 되는 역진세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리고 가로 2번 임대주택도 보통의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역시 임대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수요자인 임차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4번에 양도소득세 부과와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지금까지 3번 출제가 됐지만 한결같이 문장이 똑같아요. 어떻게 나왔느냐? 양도소득세 중과 무겁게 매긴다. 그 다음에는 공급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는 가격이 오른다고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내린다고 나오면 틀리게 되죠. 지금까지 똑같은 말을 써놓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맞는 답 2번, 가격 내린다고 해서 틀린 답 1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예 공식으로 기억하십시오. 자, 양도소득세 중과, 그럼 다음에는 공급 동결, 얼어붙어요. 동결 효과 발생, 그 다음에는 가격이 오른다고 나와야 옳은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원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부동산의 과열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과열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고자, 그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너무 무겁게 부과해버리면 아예 공급이 얼어붙게 되는 거죠. 공급이 얼어붙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중과시 공급 동결 효과 때문에 주택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있다라고 해야지, 내려간다면 그 순간 틀린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투기적 수를 줄임으로써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건데, 동결 효과가 발생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 나와 있고요. 또한 가로 3번에 보면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달리 부과해야 한다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에서요, 똑같은 말을 써놓고 토지 보유세 부과할 때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한다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뒷장을 넘겨보시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로 나오는데 그다지 문제로서의 중요성이 없는 부분이니까 특히 가로 2번을 중심으로 해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론 분야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자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